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학과 명준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폐기능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고요. 특히 폐기능 검사를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직업환경의학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결국은 분진 노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이라든지 요 결과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검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질환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들을 파악하거나, 그리고 조기 진단, 그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내가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요걸 볼 거고요. 그리고 치료를 했다라면은 치료가 되게 좋아요,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폐활량 검사 부분들을 봐야지 이게 좀 효과가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COPD라든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죠. 그리고 천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병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되고, 이 외에도 우리가 스파이로메트리 이외에도 DLCO라든지 토탈 런 커패시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게 됐었을 때 폐에서 얼마만큼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폐를 투과해서 혈액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는 폐활량 검사를 그러면 왜 할까요? 되게 귀찮고, 그리고 일도 많고, 저기서 엄청나게, 진이 빠질 정도까지 이런 그 폐활량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검사하시는 분들도 맨날 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만 하고 있고 꼭 싸우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듣고 있으면은. 그러는데 이런 불편한 폐활량 검사를 왜 하느냐면은 말 그대로 분진 노출 됐었을 때 그 분진 노출 이후에 우리 직업성 폐질환들이 발생하느냐,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들이 현성으로 발생되기 전에 프레클리니컬한 비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폐활량 수준들이 점점 감소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서베일런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메디컬 스크리닝보다는 서베일런스에 대한 부분들로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시체계. 그죠. 얼마만큼 이 노출 이후에 이 폐활량들이 반응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니터링 돼서 체크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무 적합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고 만약에 예전부터 분진 노출이 되거나 가스상 입자에 노출 많이 됐던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들을 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피지컬한, 우리가 물리적인 이 부하가 높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호흡이 못 따라가면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폐활량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채용 대개는 이제 배치 전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채용 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직업병이 있거나 질환이 매우 심한 사람들은 질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취업을 또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리크루팅을 하는데 이걸 갖다 달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일정 수준의 폐활량이 도달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 있는 것만으로도 숨차하거든요. 왜냐면은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들이 못 나오게 되면은, 흡입하는 이 압력들을 어느 정도로 못 만들어주게 되면은 면체를 걸러서 공기들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PAPR 전동식 마스크를 써서 공기를 내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깨끗한 공기들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산재가 발생했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손상 또는 장애에 대한 평가들을 하기 위해서 장애 보상 목적으로 폐활량 검사를 사업장 내 폐활량 검사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안 해야 되는 상황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뭐 감염병이 있거나 이렇게 뭐 자꾸 기흉이 생기거나 머리 혈관들이 아주 약한 경우들이 있죠.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거, 압력을 줬었을 때, 이럴 때는 하기가 힘듭니다. 위험도가 있는 때를 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폐활량 검사를 절대 금기로 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금기로는,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대로 못 불어내겠죠. 그리고 얼굴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들, 그리고 뭐 얼굴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 폐활량 검사 하자고 하면은 제대로 얼굴 찡그리게 이렇게 된 바람 다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폐활량 검사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은 폐활량 측정 연기하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담배 이게 검사로 오기 전에 딱 냄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담배 피우셨으면은 딱 1시간 뒤로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서는 소화가 좀 돼야지 이게 불어낼 수 있거든요. 아주 진짜 전신의 힘을 쥐어짜서 하는 부분들인데 배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제대로 바람을 불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귀질환, 그리고 수술한 경우들, 이런 것들은 좀 연기하거나 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들, 그죠? 어떤 유해인자들이 있을 때 폐활량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놨고요. 우리가 특수건강진단은 1차와 2차 검사, 2차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1차는 무조건 해야 되죠. 스파이로메트리 또는 이제 해야 되는 항목들이 되어 있고, 1차 유해화합물, 금속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스상 물질, 산알칼리, 뭐 허가 대상 물질부터 해서 여기 폐활량 검사들이 1차 때 또는 2차 때 되는 리스트를 여기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또는 아니면 이런 물질에 노출되시는 분들한테는 폐활량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폐활량 검사를 하도록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폐활량 검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매우 어렵죠.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다가 쑥 들이쉬세요 이렇게 하고 힘껏 들이쉬고 1단계 쭉 내쉬세요. 들이쉬고 쭉 내쉬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쭉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내쉬다가 나중에는 숨이 끝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6초 이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평부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계속 길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힘껏 들이쉬고 힘껏 내쉬고 그리고 6초 이상 유지되도록 이렇게 쭉 끊김없이 기침이랑 멈춤 없이 쭉 내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요즘에 동영상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특수공황진단의 폐활량 검사 안내는 KMI에서 잘 돼 있고, 그리고 대한결핵 호흡기학회에서도 폐활량 검사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동영상 여기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실제 부는 방법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활량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뭘 보느냐면은 FVC, FEV1 이런 것들이 있는데, FVC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게 쭉 뱉어냈던 동안에 나갔던 총 호기량이기 때문에 내 폐 활량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1초 안에 얼마만큼 불어내느냐. 사람이 내가 불어낼 수 있는 통은 이만큼 있지만 요걸 갖다가 20초, 30초 동안 불어내줘야 그만큼 나오면은, 그죠? 1초 안에 불어내는 양은 얼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갑자기 뛰어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숨참 호흡곤란을 상당히 심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1초 안에 얼마만큼 내는지는 여기 기능적인 분류들로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세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1초 안에 부는 양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1초율이라는 거는 내가 불어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1초 안에 얼마만큼 불어내는 양, 요 퍼센트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내가 내신 양들 중에서 1초 안에 한 70% 이상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요게 이제 정상 정도라고 일단 보이고요. 70% 미만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뭔가가 폐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1초율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조합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FEF2575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말초에 있는 세기도들에서 뭐 막힌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COP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FEF2575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호기 기류, FEF, PEF 이런 것들이라든지 요거는 나중에 내가 들고 다니면서 또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두고 특수공황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손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측으로 나온 결과들이 있고요. 그 실측을 퍼센트로 바꿔주는데 나라마다 예측식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준 100%들이 다를 수가 있죠. 아시아인이랑 서구인이랑 내가 3리터를 불어냈다.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정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양인 기준으로는 그거는 비정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종별로 예측식을 활용해서 쓰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최정근식이라든지 모리스식을 변형해서 아시아 컨저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1초 율에 따라 가지고 FEV1 per FVC가 0.7 미만인 경우들은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성 환기장애는 그냥 FVC가 70, 80% 미만이면은 우리가 폐활량이 제대로 못 불어낸다라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런 기류 용적 곡선들을 또 따로 보게 돼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불어내는 속도들을 계산을 하고요. Y축은, 그리고 이제 X축은 얼마만큼 불어내는 부피, 이제 용적이죠. 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아래가 들여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들여마시면은, 이만큼 부피를 내가 들여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3.2에서 3.3리터를 이렇게 들여마셨겠죠. 그럼 들여마시면, 이때는 이렇게 쑥 들여 마셨지만 속도는 이만큼 들여 마시는 속도가 이만큼 됐다가 나중에 점점 숨이 차겠죠. 들여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숨 참았다가 쑥 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는 쑥 내쉬게 되고 그러면은 속도는 아주 빠르게 내쉬게 되고 그죠? 피크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후 해서 이렇게 불어낼 때 아주 많은 양들이 나가게 되고 나중에 1초쯤 되는 시간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FEV1들을 이때 이제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들이쉬고 내쉴 때는 쑥 빨리 내쉬게 되고 떨어지는 속도도 이렇게 빨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되게 되는데요. 폐쇄성 환기장애가 이렇게 있으면은 말초에 기도들이 잘 막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들여 마시는 건 어떻게든지 들여 마시는데 내쉬는 걸 갖다가 한 번에 내쉬는 양도 적고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낮아지고 옆으로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일 때 이런 모양들을 보이게 되고요. 제한성 환기장애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폐소멸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못 쓰는 폐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이제 우리가 호흡 사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지듀얼 볼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들여 마시고 양도 줄어들고 내쉬는 양도 똑같이 그만큼밖에 못 불어내기 때문에 요게 이쪽으로 이동도 돼 있지만 아주 좁고 부피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FVC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성 환기장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는 상하부가 다 막 이제 고평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상기도랑 중심기도 고정협착도는 이제 화상이 입게 되면은 기도 화상이 되니까 기도가 상부 하부 모두 이런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은 들이시는 곳들도 힘들고 내쉬는 곳들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흉곽 내에 변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인공삭관을 오랫동안 하면 기도가 협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들여 마시는 건 되는데 내쉴 때 여기가 막힌다. 이런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예측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자면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 모리스 아시안식들은 요런 공식으로 다 추정을 해내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트들이라기보다 실질값들이 계산이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요거를 정상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 되는지를 다시 이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저근식, FVC, FV1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활량 검사 해석들을 보시면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초율을 본다고 그랬죠. 70% 0.7보다 크냐 작으냐, 그죠? 이렇게 0.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폐쇄성 환기장애 부분들 라인으로 레니지를 타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0.7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리고 FVC가 정상인데 FV1, FVC만 떨어져 있다. 1초율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FEV1 수치에 따라 가지고 여기 폐쇄성 환기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그레이드들을 이제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고요. 뭐 특수공황 진단에서는 FVC가 여기 FEV1, FVC가 0.7보다 큰데 FVC가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요 아래로 갈 때부터는 제한성 환기 장애들이 생겨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80% 이상이면은 정상이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프로세스고, 여기서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폐쇄성 환기 장애에서는 나중에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그죠?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반응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천식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감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인 거고요. 폐쇄성 환기장애는 1초율이 어쨌든 0.7보다는 작다. 그리고 뭐 둘 다 감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COPD 천식들이 있고요. 제한성 환기장애 관련되는 부분들은 토탈 런 커패시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토탈 런 커패시티 자체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FVC가 감소하는 경우에서는 여기 제한성 환기장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대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질환으로 가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불러봐야 돼요. 제대로 보놓고 나서 거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또는 CT 이런 부분들로 봐서 폐소면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흉곽 질환들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DLCO 검사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좀 감별하는 부분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폐활량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영상 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같이 믹스해서 검사를 해야지 이런 진단명들이 명확하게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레이드를 나눠줬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대표적인 골드라든지 ATS, ERS라든지 NIC라든지 대표적인 다양한 공인된 기구에서 폐쇄성 환기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마일드한 부분들은 80% 이상 FEV1이 predicted FEV1%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드한 COPD다. 그리고 요거보다 낮으면은 모더레이트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폐활량 검사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제한성 환기 장애는 ATS, ERS에서는 그래도 한 70% 초과될 때, 이럴 때는
마일드하게 본다. 대개는 이제 80% 미만들을 우리는 이상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있는데 뭐 폐섬유증들이 CT에서 명확하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90% FVC가 90% 미만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마일드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상과 폐활량 검사들을 같이 요 그레이드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중등도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때 쓰기도 돼 있는데요. 뭐 대개는 원인폐 질환들 최초 1년 이후에 호흡기 장애에 대한 부분들 등급 판정하기도 하고요. 우리 산재에서도 COPD라든지 아니면은 IPF 폐섬유증 그리고 성면폐증 이런 부분들은 진폐증도 마찬가지고요. 폐활량 검사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장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수건강진단에 좀 스페시픽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근로자건강진단 판정 실무지침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VC가 80% 이상이거나, 뭐, FEV1도 80% 이상이면은, A로, 정상으로 판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쪽 라인들이 80% 미만이거나 이쪽 라인들이 80% 미만이게 되면 FEV1은 꼭 1초율이 0.7보다 적고 80% 미만인 경우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 또는 요거가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질환 주의 또는 질환으로 이렇게 판정하게 돼 있죠. 사실 엑스레이랑 동반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엑스레이상에서 진폐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폐섬유증들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가 하나라도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D1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폐섬유증도, 요거는, 담배를 필 수도 있겠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됐으니까 이 검사들을 했었을 거고, 유해인자로 잡히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잡히면 D1 판정들을 나중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요. 그게 폐활량이랑 같이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직업병들은 엑스레이에서 뉴모코네시스만 보여도 D1인데 폐활량들로만 판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일 때 이게 D1이냐, 직업병이냐, 아니면 직업 업무 관련성 질환들이냐, 아니면은 여기 일반 질환이냐, 요것들을 D1, D2, C1, C2로 이렇게 구분해야 될 때도 물음표고 C냐, D냐도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럴 때 구체적인 기준들은 자체적인 판정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판정 기준들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임상 가이드라인들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을 준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80%, 70% 이렇게 이제 나온 것들 중에서 마일드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대부분 FEV1, FVC가 0.7 미만이고 FEV1이 이제 그것만 이렇게 만족을 해도 폐쇄성 폐질환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 과정들인 거지. 이게 뭐 80% 기준이냐 이렇게 되면 마일드까지는 그냥 C로 볼래요. 뭐 모더레이트부터 D로 볼래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정상일까? 좀 고민해 볼 필요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COPD에서 치료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바뀌었지만 고위험과 저위험군이 있는데 저위험군들은 캣 스코어가 10점 미만이거나 MMRC가 1점 정도 미만 그리고 최근 악화되었었던 부분들 이벤트들이 0 또는 1회 미만 이하일 경우에 여기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미 그때도 경증 COPD 마일드라고 되어 있는 FEV1, FVC 0.7 미만이고 FEV1이 80% 이상이더라도 이런 저위험군에 해당되고 증상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저위험군일 때도 권장하는 뭐 부족하지만 50% 이상 정도는 반응을 한다라고 계산한다라고 돼 있거든 장기적으로는 이유들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일 땐 약을 쓰게 되는데 뭐 그러면 80%에서 85% 정도면 그럼 정상인가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체 특수건강진단 판정하는 자체 판정 가이드라인들을 주시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폐활량 검사를 했었을 때 80%가 안 되시는 분들이 왕왕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요. 정말 힘든 일도 다 해결하시거든요.
제대로 못 본 상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판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너무 경하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D로 가야 될 거 C로 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병이 생기게 돼 있고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향후 예후가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판정 기준들을 항상 이제 좀 스트릭트하게 잡아주시고 가져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골드 가이드라인에 뭐 증상이 없으면은 치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캐스코가 10점 미만이고 0에서 10점 미만이거든요. 보세요. 먼지 많이 날리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침 안 하거나 가래가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2, 3점 정도까지 나오면은 4점, 5점 나옵니다. 가슴 답답할 때도 있겠죠. 가끔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1, 2점 나와버리면 이것만 해도 벌써 6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COPD 진단 기준에서 FVC1, FVC가 0.7 미만인 경우에는 80% 이상이더라도 약물치료 대상들은 또 되긴 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치료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은 COPD는 80 미만이면 증상이 있다면 치료 시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0% 미만일 때도 FEV1이 원래 COPD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더 많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실제. 그래서 특수고황진단은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저기 가서 뭐 내과 가서 이제 검사 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약 드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약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흡입기 쓰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D거든. 그지? 그리고 하나 더가 2013년도 이후에 COPD는 20년 이상 분진 노출되거나 특히 이제 뭐 환기가 안 되는 곳에 10년 이상 일을 했다라고 치면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산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 미만인 사람들한테 C를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분명 D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한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특수고황진단에서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5% 감소했다. 그렇게 되면은 재검을 해야 되지. 2차를 한번 더 보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소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먼지든 유해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질환이 진행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80% 미만에 해당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때는 뒤로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개별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이제 특수고황 진단 또는 이제 그 결과들을 판정할 때 해석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임상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호흡기내과에서. 그러면은 진단받고 호흡기 받았으면 D죠, 무조건. 우리 고혈압약 먹고 있다 그러고 그럼 그 사람한테 혈압약 먹고 있는데 C 주나요? D 주잖아요. D2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고 약 먹고 있다 그러면 D로 판정해주고 그거를 1이냐 2냐 그죠? 직업병이냐 아니면 직업병이 아니냐 업무 관련성 질병이냐 업무 관련성 질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감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IPF 같은 경우들도 좀 산재 승인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19년도 이후부터 FVC가 90% 미만이면은 피페리돈 치료 적응증 되고 있어요. 약 치료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FVC가 뭐 80% 미만이면은 미만인데 정상이다. 판정주기는 어렵죠. 예. 90%라도 엑스레이든 CT에서 폐섬유증들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꼭 영상이랑 폐활량들을 꼭 같이 보고 여기에 대한 판정 기준들은 두고 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년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보고 여기 C 또는 D를 이제 판정해 주시는 게 이 일 그러면 그만두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배치 업무 전환들을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폐활량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고려 지점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로 FVC, FV1 값들의 선택들이 달라지는데요. FV1, FVC를 0.7로 해가지고 폐쇄정 장애 기준, 환기 기준으로 봤더니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버해서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0.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0.75, 0.80까지도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오피니언이었고요. 이외에도 요즘에는 특수공황진단이나 아니면 근로자공황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그죠? 이미그레이트 워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활량 검사식을 우리가 모리스식이라든지 체중계식 쓰시면 안 돼요. 동남아시아식, 남아시아식, 중앙아시아식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정 개수를 줘야 됩니다. 동북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는 0.95를 환산식으로 주고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0.87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GLI 그 인덱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티브 그 결과값들로 해가지고 요 인종들을 쓰시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꼭 물어보세요. 당신 그 마들랜드는 어딘지 물어보시고 이런 데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환산식을 꼭 보정계수들을 FVC 또는 FV1 측정값에 실측값에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줘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최근 기기식이라면은 여기에 아시안식이라고 돼 있어서 인종들에 따라 가지고 0.95나 0.87이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그죠? 이런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FVC라든지 FV원이 70%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 이상소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인종에서는 그게 정상인데 다시 환산해보면 이걸로 환산해보면은 그럼 한 90%까지도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꼭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폐활량 계측되는 개정 보수들을 꼭 곱해서 써야 된다.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다가 꼭 세팅을 하고 꼭 쓰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